읽기 시작하는데요. 연휴 기간 동안에 가볍게라도 한 차례 정도 읽고 와 주십사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한 번씩 읽어 보셨어요? 어떠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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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 보신 분들도 있고 또 그냥 이제 넘기신 분도 있기는 있을 텐데 예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도 한 번 정도라도 그 읽고 같이 세미나 때 같이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 끝나고도 꼭 다시 한번 같이 공부한 내용을 복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신 만큼 남는 공부입니다. 자 예 오늘 범위는 예 자본론 1권 1편 상품과 화폐 중에서 1장 상품이고요. 그중에서 1 절하고 2 절을 공부합니다. 네. 그 책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가장 인제 기본적이고 앞으로도 인제 계속 우리 공부하는 데 핵심이 되는 그런 주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따가 확인할 텐데 그 우리 다음 카페에 그 질문 게시판에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 공부 마치고 나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다 알고 계시죠? 텍스트 내용을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읽어 주시고 제가 코멘트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장 상품이고요. 읽어 주실 때는 장절의 제목까지를 포함해서 읽어 주시면 됩니다. 자 김현근 씨 지금 읽으실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잘 안 되시나요? 예. 그럼 일단 그 준비하시는 동안에 민병헌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병헌 씨 지금 그 음소거 상태인데 음소거 해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1절 상품의 두 요소, 사용 가치와 가치, 가치의 실체, 가치의 크기.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는 방대한 상품 더미로 나타나며 개개의 상품은 부의 기본 형태다. 그러므로 우리 연구는 상품의 분석에서 시작한다. 상품은 먼저 우리 외부에 있는 하나의 대상이며 이것들의 이것의 속성들에 의해 인간의 온갖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물건이다. 이 욕구의 성질이 어떠한가? 예컨대 욕구가 위장에서 나오는가 또는 환상에서 생기는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물건이 인간의 욕구를 어떻게 만족시키는가, 즉 생활수단으로서 직접 만족시키는가, 아니면 생산수단으로서 간접적으로 만족시키는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 좋습니다. 자 1 절의 제목이 상품의 두 요소 사용 가치와 가치예요. 그리고 이 가치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가치의 실체, 가치의 크기입니다. 그 자본론 1 권의 차례들 보면은요. 해당 대목에서 다룰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절의 이제 제목을 보고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를 떠올릴 수 있다라면은 해당 부분의 공부를 제대로 한 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내가 얼마만큼 공부했는지 확인해 보겠다 싶을 때는 차례를 한번 쭉 훑어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장절의 제목을 보고 '아 이게 대체로 어떤 내용이었지?'라고 인제 생각이 나신다면 그 부분 공부가 충실히 된 겁니다. 근데 '무슨 내용이었을까?' 그 생각이 날 듯 말 듯 한다라면은 대충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깜깜하다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인제 안 읽으신 겁니다. 예. 상당히 이제 정확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 나중에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자 어쨌거나 오늘 우리는 인제 이 내용들을 1 절에서 확인하게 되고요.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첫 문장에서 나오는 게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가 방대한 상품 더미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가 "상품으로 나타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여기 보면 이제 갑주 1 번에 그 막스의 인제 이전 저작인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왜 나와 있는 용어다라는 걸 확인하고 있어요. 그 정치경제 비판을 위하여에서도 동일한 용어를 썼다라는 거죠. 예. 그 이 방대한 상품 더미라고 하는 이 번역어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전 번역본이나 다른 인제 한글 번역본에서는 이 부분을 상품의 집적 이런 식으로 예 많이들 번역을 했습니다. 뭐 그 번역어가 딱히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나중에 우리가 1 권의 제일 뒷부분 자본의 축적 과정을 공부하다 보면은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예. 근데 그때 그 자본의 집적이라는 용어는 여기서 지금 덤이라고 번역한 이 용어하고 완전히 다른 용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번역을 했을 때는 헷갈릴 우려가 있죠. 그래서 독일어 그 단어를 살펴보면은 이거는 어 뭐 항구 같은 데서 배에 선적할 인제 화물들을 부두에 엄청나게 이제 그 쌓아 놓은 뭐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그런 인제 단어입니다. 그래서 더미 내지는 이제 무더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뭐 딱히 그 어려운 의미를 가진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인제 입문 시간에서도 제가 그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상품에서부터 출발을 했죠. 당연히 부의 기본 형태가 상품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라는 거고 지난 시간에 서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게 인제 자본주의 경제에서 생물학과 에서 비유를 한다면 이제 세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상품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예.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물건이다."라고 인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물건이어야 상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물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상품인 건 아니에요. 나중에 조금 더 엄밀한 규정이 나옵니다마는 일단 상품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등장하는 거죠.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욕구가 어떤 종류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에서의 나오는 욕구다."라고 하면 인제 그 배고픔을 해결할 이런 음식물이라든가 이게 인제 그 상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환상에서 생겨나는 욕구다."라고 인제 이야기했을 때 이건 뭐 인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은 막스가 인제 예로 드는 게 이제 성경책도 상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신앙의 욕구를 이제 충족시키는 그런 물건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욕구를 만족시키는 방식이 생활 수단으로 직접 만족시키는가 또는
그 생활 수단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생산 수단으로 만족시키는가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줄부터 보겠습니다. 자, 김현근 씨 이제 읽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 들리신가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철, 종이 따위의 유용한 물건은 질과 양의 두 측면에서 어, 고찰할 수 있다. 유용한 물건은 수많은 속성들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여러 가지로 쓸모가 있다. 물건들의 다양한 용도를 발견하는 것은 역사의 과제다. 유용한 물건의 양을 측정하는 사회적 척도를 찾아내는 것 또한 그렇다. 상품의 척도들이 다양하게 된 이유는 일부는 측정되는 대상의 성질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이고 또 일부는 사회적 관습 때문이다. 네, 그렇죠. 뭐 딱히 지금 어려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네, 조금 더 읽어 보죠. 김선호 씨 가능하신가요? 네. 네, 한 읽어 물건, 주십시오. 한 물건의 유용성은 그 물건으로 하여금 사용 가치가 되게 한다. 그러나 이 유용성은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물리적 속성에 의해 주어지고 있으며 그 상품체와 별도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철, 밀, 금강석 따위 상품체 자체가 사용 가치 또는 유용한 물건이다. 상품의 이런 속성은 그 유용성을 취득하는데 인간 노동이 많이 드는가 적게 드는가 하고는 관계가 없다. 사용 가치를 고찰할 때 우리는 항상 일정한 양, 예, 몇 개의 시계, 몇 톤의 철, 몇 미터의 암호화를 다루고 있다. 상품의 사용 가치는 상품학이라는 특수 분야의 연구 대상이다. 사용 가치는 오직 사용 또는 소비에서만 실현된다. 사용 가치는 부의 사회적 형태가 어떠하건 부의 소재적 내용을 이룬다. 우리가 고찰하는 사회 형태에서 사용 가치는 동시에 교환 가치를 지니는 물건이다. 예, 좋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하죠. 네.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게 됩니다마는 막스가 새로운 용어, 개념을 소개할 때 그걸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 본문에서 반드시 제시를 해 줍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고 독자에게 알아서 짐작하라는 식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명확하게 정의를 해 주고 뭐 때로는 두 번, 세 번 거듭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인제 충실히 따라가다 보면은 의외로 생각한 것만큼 인제 텍스트가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처음 읽을 때는 그걸 인제 정확하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이 읽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일단 그 사용 가치라는 용어가 등장했어요. 이게 인제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물건의 유용성이 그 물건이 사용 가치가 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철, 밀, 금강석 따위 상품체 자체가 사용 가치 또는 유용한 물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제 정리를 하면은 자, 상품은 일단 뭐다?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유용한 물건이었죠. 그리고 이 유용한 물건을 막스가 뭐라고 부르고 있다? 사용 가치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상품은 사용 가치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무슨 의미다? '상품은 유용한 물건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사용 가치라는 용어가 여러분한테 이제 낯설 수도 있고 또는 뭐 익숙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다른 개념이나 용어와 비슷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기존의 이 사용 가치라는 용어에 대해서 어떤 인상 내지는 의미를 부여해 왔든 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이 책에서
사용 가치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유용한 물건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품은 사용 가치다라는 이런 문장에서 정확하게 그런 뜻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런 식의 표현도 등장합니다. 상품은 사용 가치를 가진다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예, 이때의 사용 가치는 어떤 상품, 물건이 가지고 있는 유용한 성질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막스가 사용을 하고 있죠.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이것 외에 이제 다른 어떤 의미를 예, 자신의 이제 짐작으로 또는 뭐 다른 어떤 책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런 뜻이겠거니 하고 덮어 씌우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교환 가치라는 용어도 등장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어떤 문장이 이제 등장하냐면은요.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사용 가치는 부의 사회적 형태가 어떠하건 부의 소재적 내용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의 사회적 형태와 부의 소재적 내용을 막스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장의 의미를 보면은 부의 사회적 형태가 어떠하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부의 사회적 형태가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것과 무관하게 부의 사회적 형태가 어떠하건 사용 가치는 부의 소재적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부의 사회적 형태는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소재적인 내용은 항상 뭐다? 사용 가치다. 유용한 물건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를 공부하고 있죠. 그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사회적 형태는 뭔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사회적 형태는 뭐예요? 상품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처음 읽은 문장이에요. 그렇죠? 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개개의 상품이 부의 기본 형태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사회적 형태는 상품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은 또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지만은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에서는 반드시 부의 사회적 형태가 상품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반드시 상품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본주의 사회이건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건 간에 항상 그 부의 소재적 내용은 뭐다? 사용 가치다. 유용한 물건이다.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부의 사회적 형태는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상품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어떤 사회인가와 무관하게 그 소재적인 내용은 항상 사용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의 소재적 내용이 항상 사용 가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막스 이전에 애덤 스미스가 국보론에서 이야기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보론이라는 책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손들 대부분 떠올리는데 일단 여기서 스미스가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나라의 부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미스 이전에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 중상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한나라의 부는 화폐로 사용되는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이다라고 규정을 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스미스는 그 의미를 확장해서 그런 귀금속뿐만 아니라 우리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모든 물건, 재화나 서비스, 막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용 가치가 복부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죠. 이게 이제 스미스가 증상주의를 아예 한계를 이제 뛰어넘어서 발전을 이룬 그런 측면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 다음 문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고찰하는 사회 형태,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용 가치는 동시에 교환 가치를 지니는 물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품을 살펴보고 있는데 상품은 사용 가치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뭐다?
교환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교환 가치라는 게 뭔지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나영 씨 가능하실까요? 교환 가치는 먼저 양적 관계, 즉 어떤 종류의 사용 가치가 다른 종류의 사용 가치와 교환되는 비율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 비율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끊임없이 변동하므로 교환 가치는 어떤 우연적이고 순전히 상대적인 것처럼 보이고, 따라서 상품 자체의 고유한 내재적 교환 가치라는 것은 일종의 형용 모순인 것처럼 보인다.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고찰해 보자. 예, 좋습니다. 자, 교환 가치가 무엇인지 여기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종류의 사용 가치가 다른 종류의 사용 가치와 교환되는 비율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환 가치입니다. 한 사용 가치가 다른 사용 가치와 한 상품이 다른 상품과 교환되는 비율이 바로 교환 가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용 가치와 마찬가지로 이 교환 가치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임의로 어떤 다른 의미를 부여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의 사용 가치가 다른 사용 가치와 교환되는 비율이라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 비율, 교환 비율, 한 상품이 다른 상품과 교환되는 비율은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동하게 되죠. 그래서 얼핏 보면 이게 이제 우연적이고 상대적인 것처럼 보이고, 상품 자체에 고유한 내재적 교환 가치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 우리가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사고방식, 그리고 이제 주류 경제학의 접근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스 이전 그리고 막스 당시에 주류 경제학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각주 6번과 각주 7번의 인용으로 나와 있어요. 이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나영 씨 각주 6번하고 7번을 추가로 읽어 주십시오. 어떤 물건도 내재적 가치를 가질 수 없다. 6번부터요. 네. 6번이요. 가치란 어떤 물건과 다른 물건, 어떤 생산물의 일정한 양과 다른 생산물의 일정한 양이 교환되는 비율이다. 르트로는 사회적 이익에 대해. 어떤 물건도 내재적 가치를 가질 수 없다. 밥은. 또는 버틀러가 말한 바와 같이 물건의 가치는 그 물건이 가져오는 것과 똑같은 크기다.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막스가 이제 교환 가치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는 이런 개념을 대부분의 이제 주류 경제학자들은, 사실상 이제 모든 주류 경제학자들이 그렇죠. 이걸 바로 이제 가치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교환 가치가 또 가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막스 당시에도 그렇고 이제 오늘날까지도 지배적인 사고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내재적 가치라는 건 없다. 그래서 한 물건의 가치라는 건 그거 물건이 가져오는 것, 즉 다른 물건과 교환되는 비율이 곧 가치다. 이런 식의 사고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정말로 그러냐라는 거거든요. 막스는 이 다음 문단에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정한 상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정명옥 씨 부탁드릴게요. 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일정한 상품, 예컨대 1리터의 밀은 X량의 구주약, Y량의 영주, Z량의 금 등 요컨대 상이한 상품들과 다양한 비율로 교환된다. 따라서 밀은 단 하나의 교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교환 가치를 가진다. X량의 구주약, Y량의 영주, Z량의 금 등은 모두 밀 1리터의 교환 가치를 표현한다. 따라서 X량의 구주약, Y량의 명주, Z량의 금 등은 교환 가치로서는 서로 대체할 수 있는 동일한 크기임에 틀림없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특정한 상품의 서로 다른 교환 가치들은 동일한 그 무엇을 표현하고 있으며, 둘째로 교환 가치는 교환 가치와는 구별되는 그 어떤 내용의 표현 양식 또는 현상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네, 좋습니다. 자, 한 상품이 어떤 상품과 교환되는가에 따라서 그 교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밀 1리터가 구두약과 교환될 때는 이제 구두량 X량, 그다음에 명주와 교환될 때는 Y량,
금과 교환될 때는 이제 질량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물건과 교환될 때는 또 다른 교환 비율을 가지겠죠. 그래서 한 상품의 교환 가치는 하나의 방식으로만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서 우리가 봤던 이른바 내재적인 교환 가치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반대다라는 거죠. 자, 밀리리터의 교환 가치가 서로 다른 상품들의 서로 다른 양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 1리터의 밀이라는 한 상품의 특정한 양의 교환 가치만을 나타내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사실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스는 이런 사실로부터 어떤 결론을 끌어내고 있어요? 특정한 상품의 서로 다른 교환 가치들은 동일한 그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전부 다 밀 1리터의 교환 가치니까요. 그리고 그렇다라는 사실은 이 교환 가치, 즉 하나의 사용 가치와 다른 사용 가치가 교환되는 비율이라는 게 사실상 그 자체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그 교환 가치와는 구별되는 어떤 것의 표현 양식 또는 현상 형태, 겉으로 드러나는 방식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는 그랬을 때 이제 서로 다른 한 상품의 서로 다른 교환 가치들의 이제 배후에 있는 그 어떤 내용이 뭔가 이걸 이제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선희 씨 부탁드릴게요. 어디부터죠? 자, 두 개의 상품부터입니다. 두 개의 상품, 물과 철을 예로 들어보자. 이들이 교환되는 비율은 그 비율이 어떻든 밀에 주어진 양이 철의 일정한 양과 같게 되는 하나의 등식. 예컨대 1리터의 밀은 X kg의 철로 표시할 수 있다. 이 등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개의 서로 다른 물건, 즉 1리터의 밀과 X kg의 철에는 일정한 그 무엇이 동일한 양만큼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두 개는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아닌 제3자와 같으며 각각은 교환 가치는 제3자로 환원될 수 있어요. 맞아 읽어주세요. 일단은 기하학의 신뢰를 가지고 이것을 설명해보자. 많은 종류의 다각형의 면적을 결정하고 비교하기 위해 우리는 그것을 삼각형으로 분해한다. 그 삼각형 자체를 그 외변상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표현, 즉 윗변과 높이의 곱의 2분의 1로 환원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품의 교환 가치들도 하나의 공통적인 것. 이것의 어떤 양을 교환 가치는 표시한다. 로 환원되어야 한다. 좋습니다. 자, 교환 가치의 배후에 있는 어떤 것을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데요. 자, 1리터의 밀이 X킬로그램의 철과 교환된다라는 사실로부터 서로 다른 사용 가치인 밀과 철이 어떻게 교환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밀과 철이 공통된 어떤 것을 이제 포함하고 있고 그것으로 환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공통된 어떤 것으로 환원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비교되고 교환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게 무엇일까를 그 다음에 찾기 시작을 합니다. 자, 김기수 씨 부탁합니다. 네. 이, 이, 맞습니다. 이 공통적인 그 무엇은 상품의 기하학적, 물리학적, 화학적 또는 기타의 자연적 속성일 수 없다. 그런 속성들은 상품의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그것들을 사용 가치로 만드는 한에서만 우리의 관심 대상이 된다. 그러나 상품들의 교환 관계는 분명히 상품의 사용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상품의 교환 관계에서는 어떤 하나의 사용 가치는
그것이 충분히 있기만 하다면 다른 어떤 사용 가치와 마찬가지로 유용하다. 또는 노련한 바본이 말하는 바와 같이 어떤 한 종류의 상품과 다른 종류의 상품은 만약 그 교환 가치가 같다면 다를 것이 없다. 같은 크기의 교환 가치를 가지는 물건들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구별도 없다. 100원의 가치를 가지는 납이나 철은 100원의 가치를 갖는 금이나 은과 똑같은 크기의 교환 가치를 가진다. 예, 좋습니다. 자, 이 공통적인 그 무엇은 상품의 자연적 속성일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서로 다른 상품들, 서로 다른 사용 가치는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자연적 속성으로부터 이제 그 생겨나는 유용성, 즉 사용 가치와 역시 이 관련이 없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들의 교환 관계는 사용 가치를 이제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용 가치를 이제 그 제거해 버리면 뭐가 남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지금 뭐 본인 이름이 아니라 그냥 줌 사용자로만 그 입장을 하셨는데요. 자, 읽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또 순서가 저예요? 네네네, 맞습니다. 아, 또 바꿔놔야 되네. 사용, 어디냐? 네, 맞습니다. 사용 가치로서 상품은 무엇보다도 질적으로 구별되지만 교환 가치로서 상품은 오직 양적 차이를 가질 뿐이고 따라서 교환 가치에는 사용 가치가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만약 상품의 사용 가치를 무시한다면 거기에는 오직 하나의 속성, 즉 그것이 노동 생산물이라는 속성만 남는다. 그러나 그 노동 생산물 자체도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 만약 우리가 노동 생산물의 사용 가치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동시에 그 노동 생산물을 사용 가치로 되게 하는 물적 구성 요소와 형태들까지도 무시하게 된다. 이제 이 노동 생산물은 책상, 집, 면사 또는 기타의 어떤 유용한 물건도 아니다. 감각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그것의 모든 속성들은 사라져버린다. 그것은 더 이상 가구공, 벽돌공, 방적공의 노동 생산물이 아니며 기타 어떤 특정한 생산적 노동의 생산물도 아니다. 노동 생산물의 유용성이 사라짐과 동시에 노동 생산물에 체현된 노동의 유용한 성질도 사라지고 따라서 노동의 상이한 구체적 형태도 사라진다. 이들 노동은 더 이상 서로 구별되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노동, 즉 추상적 인간 노동으로 환원된다. 예, 좋습니다. 자, 마지막에 추상적 인간 노동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는데요. 자, 이 용어에 이제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면 일단 상품들끼리의 교환 관계는 사용 가치와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용 가치를 무시하면 뭐가 남느냐? 노동의 생산물이라는 속성만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상품으로 교환되는 사용 가치들은 인간 노동의 이제 생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 인간 노동의 생산물이라는 측면조차도 특정한 사용 가치가 갖는 이제 유용한 속성들이 전부 다 사라져 버린 것이기 때문에 예, 어떤 노동 생산물의 유용성을 어떤 노동 생산물이 유용성을 가지게 하는 그 노동의 유용한 성질도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 노동의 유용한 성질이라든가 노동의 상이한 구체적 형태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2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다룰 텐데요. 어쨌거나 지금 여기서 서로 다른 상품, 서로 다른 상품들의 공통된 것이라는 것은 노동 생산물이라는 점이고 그때 이 노동 생산물이라고 했을 때 이 노동 또한 특정한 사용 가치, 특정한 상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구체적인 속성 또한 사라진 서로 구별되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노동으로서의 인간 노동이다라는 거죠. 자, 그걸 추상적 인간 노동이라고 막스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자, 그래서
밀과 철을 하나의 공통적인 것으로 환원한다고 했을 때 그걸 어떤 것으로 환원할 수 있느냐? 둘 다 인간 노동의 생산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밀을 생산하는, 철을 생산하는 노동의 구체적인 유용한 성질을 이미 제거한, 그냥 인간의 노동이 투입되었다는 사실만 남아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인간 노동이다라는 거죠. 그걸 막스가 서로 구별되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노동 또는 추상적 인간 노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상이라는 게 그 이른바 그 학문에서 흔히 쓰이는 방법이에요. 복잡하고 다양한 현상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특징들을 배제하고 공통된 것만을 이제 추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추상적 인간 노동입니다. 특정한 상품, 특정한 사용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의 특성한 성질을 전부 다 배제하고 그냥 인간의 노동이다라는 그런 측면만 있다는 의미에서 추상적 인간 노동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인데요. 네, 오태석 씨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노동 생산물들은 유령 같은 모양, 동질적인 인간 노동이 응고되어 있는 모양을 띠게 된다. 다시 말해 노동 생산물들은 인간 노동력이 그 지출 형태와는 관계없이 지출되어 응고된 것에 불과하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것들의 생산에 인간의 노동력이 지출되었다는 것, 인간 노동이 그것들 속에 퇴적되어 있다는 것이다. 모든 노동 생산물은 그들에게 공통적인 이런 사회적 실체가 응고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치, 상품 가치다. 예, 드디어 가치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추적해 온 것을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받는 건데, 자, 서로 다른 상품들의 사용 가치를 제거하면은 남는 건 인간 노동의 생산물이라는 특징인데, 그런 인간 노동의 생산물이라는 속성 또 중에서도 구체적이고 유용한 성질들을 전부 다 배제한 거였죠. 그걸 이제 막스가 추상적 인간 노동이라고 불렀고, 모든 노동 생산물은 이런 공통적인 사회적 실체가 응고되어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걸 뭐라고 부른 거예요? 가치라고 부른 겁니다. 가치는 뭐예요? 인간의 노동 또는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추상적 인간 노동의 다른 이름입니다. 또는 가치의 실체가 인간의 노동, 추상적 인간 노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치는 추상적 인간 노동의 이제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게 바로 노동 가치론의 출발점이고 가장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치의 실체가 추상적 인간 노동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론이 노동 가치 이론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사실 별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보면은 네네. 이 부분 볼 때마다 네, 개념이 세 말씀. 가지잖아요. 사용가치, 보안가치, 가치. 네네네네. 근데 이 말만 봤을 때는 왠지 가치라는 개념이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로 나뉘는 것처럼 예상이 되는데, 근데 그렇지 사실 않죠. 내용이 교환가치에 내재된 것이 가치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전부 이 다 이제 용어가 좀 헷갈리게 돼 있는. 가치라는 단어가 이제 세 용어 모두에 들어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막스가 각각의 용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사용가치가 제일 처음 나왔죠. 사용가치는 뭐였어요? 유용한 물건을 사용가치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가치라는 글자가 여기 들어있다라고 해서 가치와 교환 가치와 어떤 비슷한 의미를 또는 공통된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사용 가치는 그냥 유용한 물건이라는 뜻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의미를 여기다 집어넣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게 교환 가치였죠. 교환 가치는 뭐였습니까? 하나의 사용 가치와 다른 사용 가치가 교환되는 비율이었어요. 교환 가치는 그냥 교환 비율입니다. 그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한 이제 가치라는 개념은 어떻게 도출을 했어요? 교환 가치의 배후에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도출이 됐죠. 그래서 하나의 상품이 다른 상품, 하나의 사용 가치가 하나의 유용한 물건이 다른 사용 가치, 다른 유용한 물건과 교환된다는 사실로부터 그 사용 가치와는 무관한 공통된 속성을 찾아낸 결과가 뭐였어요? 인간 노동의 생산물이라는 속성이었고, 그랬을 때 그 인간 노동 또한 특정한 사용 가치, 특정한 상품의 생산에 투입된 구체적이고 유용한 성격을 배제한 인간 노동 일반이라는 의미에서의 노동이었습니다. 그걸 막스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추상적 인간 노동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모든 상품들은 그 안에 인간의 노동이 이제 일정량 포함되어 있는 물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치라고 불렀고, 우리가 교환 가치라고 부르는 것, 그 하나의 상품이 다른 상품과 교환되는 비율은 결국 그 가치를 나타내는 방식이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런 거죠. 자, 특정한 상품의 교환 가치는 동일한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있고, 교환 가치는 교환 가치와는 구별되는 어떤 내용의 표현 양식 또는 현상 형태다 이렇게 했는데 교환 가치와는 구별되는 그 어떤 내용이라는 게 바로 뭐였어요? 인간의 노동. 더 정확하게는 추상적 인간 노동이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 겁니까? 가치라고 부른 거예요. 맞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장 1절에서 이제 공부할 내용 중에서 어디까지 했냐면 상품의 두 요소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용 가치와 가치라고 쓰고 있죠. 처음에는 이제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등장했는데 사실은 교환 가치의 배후에 있는 게 가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품의 두 요소는 사용 가치와 가치입니다. 그다음에 뭘 이야기했냐면 그 가치라는 게 도대체 뭐냐? 가치의 실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인간의 노동이다. 더 정확하게는 추상적 인간 노동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맞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아직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단 다시 여기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박지현 씨 읽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상품들이 교환될 때 그들의 교환 가치는 사용 가치와는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보았다. 만약 우리가 상품의 사용 가치를 무시해 버린다면 남는 것은 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상품의 가치뿐이다. 따라서 상품의 교환 관계 또는 교환 가치에서 나타나는 그 공통인자는 바로 상품의 가치다. 우리는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교환 가치야말로 가치의 필연적인 표현 양식 또는 현상 형태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분간 가치의 성질을 그 현상 형태와는 관계없이 고찰해야 한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걸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상품은 사용 가치 유용한 물건이면서 가치, 일정한 양의 이제 인간 노동이 체현된 결과물 또는 그걸 이제 담고 있는 물건인데, 자, 그 가치가 나타나는 방식이 뭐다? 교환 가치다. 즉, 다른 상품, 하나의 상품이 다른 상품과 교환되는 비율이다라는 거예요.
뭐 조금 더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가치의 실체가 인간의 노동이다. 추상적 인간 노동이라고 하는데, 가치가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 어떤 상품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예, 추상적 인간 노동이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교환 가치죠. 그 상품이 다른 상품과 그 사용 가치가 다른 사용 가치와 얼마만큼의 비율로 교환되는가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환 가치는 이제 가치를 나타내는 표현 양식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교환 가치야말로 가치의 필연적인 표현 양식 또는 현상 형태임을 보게 될 거다라고 하는데, 교환 가치가 이제 교환 가치로 나타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앞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1장 3절에서 우리가 하게 될 내용인데, 그 전에 이제 가치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라고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용가치, 교환가치, 가치 세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각각이 어떤 의미이고 세 개념들이 이제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인문 수업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한 번씩 들었던 얘기인데, 어쨌거나 이거는 익숙해지셔야 되고 외우셔야 됩니다. 예. 외우시든지 아니면은 굳이 외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네. 자, 네.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문제가 있죠. 네. 1절의 제목 중에 가치의 실체까지 공부했는데, 가치의 크기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 가치의 크기에 대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이윤신 씨 부탁드립니다. 사용 가치 여기서부터 하면 되나요? 네. 사용 가치 또는 유용한 물건이 가치를 가지는 것은 오직 거기에 추상적 인간 노동이 대상화되거나 체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가치의 크기는 어떻게 측정하는가? 그 물건에 들어있는 가치를 형성하는 실체인 노동의 양에 의해 측정한다. 노동의 양은 노동의 계속 시간으로 측정하고, 노동의 계속 시간은 시간, 일, 주 등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만약 상품의 가치가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 지출된 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면,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자가 게으르거나 숙련도가 낮을수록 상품을 생산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므로 상품의 가치는 그만큼 더 클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치의 실체를 이루는 노동은 동등한 인간 노동이며 동일한 인간 노동량의 지출이다. 상품 세계의 가치로 자기를 표현하는 사회의 총 노동력은 비록 무수한 개인 단위의 노동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거대한 하나의 동질의 인간 노동력으로 계산된다. 각 단위의 노동력은 노동력의 사회적 평균 단위라는 성격을 가지고, 또 이와 같이 작용하는 한, 다시 말해 한 상품의 생산에 평균적으로 필요한, 즉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만 걸리는 한 서로 다름없는 동일한 인간 노동력이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란 주어진 사회의 정상적인 생산 조건과 그 사회의 지배적인 평균적 노동 숙련도와 노동 강도에서 어떤 사용 가치를 생산하는 데 드는 노동 시간이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증기집기의 도입으로 일정 양의 실을 천으로 전환하는 데 걸리는 노동이 반으로 줄었다. 증기집기가 도입된 뒤에도 영국의 수직공들은 이런 직조의 종종과 같은 노동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수직공의 개별 노동 1시간의 생산 비율은 2분의 1시간의 사회적 노동밖에 대표하지 못함으로써 그 생산물의 가치는 이전 가치의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예, 좋습니다. 자, 상품의 가치 크기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가치의 실체가 인간의 노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치의 크기는 그 노동의 양에 의해서 측정이 될 거다라는 거죠. 노동의 양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 노동의 계속 시간으로 측정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한 상품의 가치 크기는 그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이제 노동 시간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자, 어떤 노동자가 한 상품을 생산할 때 뭐 게으르거나 숙련도가 낮은 노동자는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상품의 가치가 더 커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라는 개념이죠. 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라는 개념은 무엇을 의미한다? 한 사회에서 이제 정상적인 생산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밑에서 예로 나왔는데 증기지기가 이제 도입되기 이전과 이후에 수직공들이 동일한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이제 절반으로 줄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정상적인 생산 조건이 어떤가에 따라 가지고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배적인 평균적 노동 숙련도와 노동 강도를 또한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자들의 이제 개별적인 차이를 여기서는 이제 서로 상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배적이고 평균적인 이런 상황을 지배적이고 평균적인 수준이 관철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명확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정상적인 생산 조건 그리고 지배적이고 평균적인 노동 강도와 노동 숙련도에서 특정한 상품, 특정한 사용 가치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 시간입니다. 그래서 개별 생산자, 개별 노동자가 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상품을 생산했다고 해서 그 노동 시간만큼 결코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 얘기가 이후로도 이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임정빈 씨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답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지금 입장한 이름이 루아 S라고 돼 있는데 읽으실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잠시만요. 어디서부터 읽으면 되죠? 마지막 줄입니다. 네. 이와 같이 어떤 물건의 가치량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량, 즉 그것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드는 노동 시간이다. 이 경우 개개의 상품은 그것이 속한 종류의 평균적 표본으로 여겨질 뿐이다. 따라서 동일한 노동량이 들어있는 상품들, 동일한 노동 시간에 생산할 수 있는 상품들은 동일한 가치량을 지닌다. 한 상품의 가치와 다른 상품의 가치 사이의 비율은 전자의 생산에 걸리는 노동 시간과 후자의 생산에 걸리는 노동 시간 사이의 비율과 같다. 가치로서는 모든 상품은 일정한 크기의 응고된 노동 시간에 불과하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가치의 크기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가치 크기는 불변인가? 그렇지 않죠. 당연히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김나영 씨 읽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므로 만약 상품의 생산에 걸리는 노동 시간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의 가치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 시간은 노동 생산성이 변할 때마다 변한다. 노동 생산성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노동자들의 평균적 숙련도, 과학과 그 기술적 응용의 발전 정도, 생산 과정의 사회적 조직, 생산 수단의 규모와 능률, 그리고 자연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동일한 양의 노동이라도 예컨대 풍년에는 8리터의 밀을 생산하고 흉년에는 겨우 4리터의 밀을 생산한다. 동일한 양의 노동이라도 풍부한 광산에서는 빈약한 광산에서보다 더 많은 금속을 생산해낸다. 다이아몬드는 지표에 나와 있는 경우가 없으므로 그것을 발견하는 데는 평균적으로 더 많은 노동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다이아몬드는 적은 양으로 많은 노동을 대표한다. 제이콥은 금에 대해 그 완전한 가치가 지불된 적이 있었는지를 의심하고 있다. 이것은 다이아몬드에 더욱 적합한 말이다. 애슈베게에 따르면 1823년까지의 80년간 브라질 다이아몬드 광산의 총 산출액은 브라질의 사탕 또는 커피 농장의 1년 반 분의 평균 생산물 가격에도 미달했다. 비록 다이아몬드가 훨씬 더 많은 노동을 따라서 더 많은 가치를 대표하고 있었지만 예,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죠. 다이아몬드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그 입문 시간에도 소개한 거지만 그 주류경제학 교과서에 이제 단골로 실려 있는 그 내용이 있죠. 이른바 효용 개념을 강조할 때 애덤 스미스의 역설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거나 가치의 역설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직접적으로 물과 다이아몬드 역설이라고 이제 이름을 달기도 하는데 국부론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서술이 있죠. 물은 대단히 이제 필수적인 것인데 대략 공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뭐 사람에 따라서 대단히 이제 귀중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냥 이제 반짝거리는 돌인데 엄청나게 비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라고 이제 애덤 스미스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주류경제 교과서의 설명은 애덤 스미스가 이 문제를 제대로 이 문제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역설이라고 쓰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희소성 내지는 이제 한계 효용이라는 개념을 애덤 스미스가 이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제 주류 경제학이 대단히 이제 훨씬 올바른 그리고 이제 뛰어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상 국부론을 읽어보면은 스미스는 이 물과 다이아몬드 예를 들면서 이걸 한 번도 역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왜?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스미스는 막스보다 먼저 노동가치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고, 그 노동가치 이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이게 역설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자, 어떤 상품의 가치, 애덤 스미스는 이제 가치라는 말보다 이제 교환 가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교환 가치를 이제 결정하는 게 그 상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이제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사용가치, 주류경제학이 나중에 이제 효용 등등의 이름으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과는 이제 무관하게 실제로 그것의 생산에 얼마만큼의 노동이 필요한가가 가치, 교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그걸 얻기 위해서 노동이 거의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략 공짜인 게 당연하고 다이아몬드는 그걸 생산하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노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가치 이론의 입장에서는 전혀 역설일 필요가 없는 내용을 어거지로 이제 역설을 만들어서 교과서에 실어 놓은 거다라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는 뭐 입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문을 읽으면서 확인했던 것처럼 주류 경제학이 스미스를 경제학의 이제 시조로 떠받들면서도 노동가치 이론을 거부 내지는 폐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거죠. 지배계급의 이익에 반하는 이론을 그 올바름의 여부와 이제 무관하게 이제 스스로 부정하면서 노동가치 이론을 폐기했기 때문에 그 이론의 입장에서 대단히 당연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어거지로 이제 한계 효용이니 희소성이니 하는 그런 개념들을 인위적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이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제 그런 식의 추가적인 수고가 애초에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뭐냐면은 노동 시간이 변화하면은 상품의 가치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국 그래서 이제 노동 생산성이 변화하면은 그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이 달라지고 가치도 변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어서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부터인데요. 자, 신민구 씨 읽으실 수 있나요, 지금? 자, 어려우시면 이소영 씨 가능하신가요? 네. 만약 광산이 더 풍부하다면 동일한 양의 노동은 그만큼 더 많은 양의 다이아몬드로 대상화될 것이며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질 것이다. 만약 아주 적은 노동으로 석탄을 다이아몬드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벽돌의 가치보다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한 물품의 생산에 걸리는 노동 시간은 그만큼 작아지며 그 물품에 응고되는 노동량도 그만큼 적어지고 따라서 그 물품의 가치도 그만큼 작아진다. 반대로 노동 생산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물품의 생산에 걸리는 노동 시간은 그만큼 커지며 그 물품의 가치도 그만큼 커진다. 이와 같이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에 체현되어 있는 노동량에 정비례하고 노동 생산성에 반비례한다. 예, 좋습니다. 자, 다이아몬드 광산, 그 원석이 이제 풍부하다면 그만큼 다이아몬드 가치가 떨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나와 있죠. 아주 적은 노동으로 석탄을 다이아몬드로 전환시키는 게 가능하다면 벽돌보다 이제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다이아몬드 관련해서 입문 시간에 마지막 주제에서 이른바 필요에 따른 분배를 설명하면서 제가 예를 든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실제로 석탄하고 다이아몬드는 구성 성분이 똑같습니다. 결정 구조만 다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이제 열과 압력을 가하면 석탄을 다이아몬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다이아몬드를 인공적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결정 자체가 이제 작은 보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수준의 다이아몬드는 엄청나게 이제 쉽게 만들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노동 시간도 대단히 작기 때문에 그런 다이아몬드를 중저가 프라이팬에 이제 코팅 재료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최근에는 보석으로 인정받는 일정 크기 이상의 결정도 인공적으로 얼마든지 말씀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랩그로운 다이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실험실에서 만든 다이아몬드라는 건데 실제로 이게 이제 갈수록 많아지면서 이전에 이제 다이아몬드 시장을,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을 이제 독점하고 있던 기업의 처지가 지금 이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관련해서 여러분이 조금 찾아보시면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막스가 뭐 그것까지 이제 염두에 두고 예언을 한 건 아니겠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일반적인 결론은 뭐다? 노동 생산성이 증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치는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노동 생산성이 낮아지면 노동 시간이 커지고 가치도 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결론은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에 체현된 노동량에 정비례하고 노동 생산성에 반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그 입문 시간에 우리가 또 언급을 했지만은 보통 우리가 주입받는 상식은 뭐다? 노동 생산성이 증대하면 동일한 시간에 이제 더 많은 가치가 생산된다라는 식의 이제 통념인데
실제로 생산성의 증대를 통해서 더 많은 가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용 가치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 얘기는 2절에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렇지만 상품 하나를 생산하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은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개별 상품의 가치는 이제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상품의 가치 크기는 그 상품의 재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는 재생산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나중에 가면 이 용어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맥락상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현재 시점에서 그 상품을 생산하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 이것이 그 상품의 가치 크기를 결정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치 크기와 노동 생산성은 비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반비례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아직도 맨날 헷갈려서 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가치가 교환 네. 가치랑은 다른 개념인 건가요? 자, 교환 가치는 뭐였습니까? 뭐가 교환 가치였죠? 자, 외우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 읽어주세요. 보이시죠? 네. 네. 교환 가치는 먼저 양적 관계, 그 어떤 종류의 사용 가치가 다른 종류의 사용 가치와 교환되는 비율로 나타난다. 네, 이게 교환 가치예요. 그래서 밀리리터의 교환 가치는 구두약 X량일 수도 있고 명주 Y량일 수도 있고 금 G량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밀리리터의 교환 가치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바로 확인하겠지만 이 교환 가치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익숙한 형태가 가격이에요, 가격. 예. 예. 상품이 화폐와 교환되는 비율인데, 그래서 가격은 교환 가치 한 형태죠. 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된 형태인데,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치는 뭐예요? 교환 가치의 배후에 있는 어떤 거잖아요. 그죠? 예. 요거 다시 한번 읽어줍니다. 첫째로부터 읽어주세요. 예. 첫째로 특정한 상품의 서로 다른 교환 가치들은 동일한 그 무엇을 표현하고 있으며, 둘째로 교환 가치는 교환 가치와는 구별되는 그 어떤 내용의 표현 양식 또는 현상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네, 여기서 나오는 동일한 그 무엇, 교환 가치와는 구별되는 그 어떤 내용, 이게 바로 뭐예요? 가치죠. 네. 예, 그리고 그게 뭐라고 우리가 발견을 했어요? 인간의 노동, 추상적 인간 노동이라고 발견을 했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가치는 인간의 노동이다. 가치의 실체는 추상적 인간 노동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가치의 실체가 인간의 노동이기 때문에 가치의 양은 그 노동, 그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에서 결정이 되는데 더 엄밀하게는 뭐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다라는 거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책 페이지 쪽수로 보면은 양은 많지 않지만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개념들이 여러 개 나왔어요. 그리고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네,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읽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판서 슬라이드를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 보고 이제 복습하면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 들었을 때는 당연히 이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읽으시라고 부탁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하면서 이걸 머릿속에 새기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야 이제 잘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여러 차례 반복하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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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1절이 거의 끝났는데요. 그 마지막 이야기 하기 전에 뭐 아까 한 상품의 가치 크기가 그 상품의 재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에서 결정된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이런 그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죠. 골동품이라고 흔히 부르는 예술작품 같은 경우는 이걸 재생산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어떤 그 예술작품을 똑같이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 재생산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야. 그렇지 않은 거죠. 모작 내지는 이제 위작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재생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처럼 재생산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지극히 어려운 그런 상품들은 그때 그 가치는 이제 어떻게 결정할 거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거는 사실은 그 가치와 무관하게 교환 가치 가격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한 설명은 자본론 3권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독점 가격에 대한 설명인데 자본론 1권에서는 아예 안 나오고요. 1, 2, 3권 중에 3권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 이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막스가 이런 경우를 이제 독점 가격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런 경우는 가치, 그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과 전혀 무관하게 구매자의 지불 능력과 지불 의사에 의해서만 좌우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절의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읽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소영 씨까지 읽으셨고, 그다음에 하태연 씨 부탁드릴까요? 네, 어떤 물건은 가치를 가지지 않으면서 사용 가치일 수 있다. 인간에 대한 그 물건의 유용성이 노동에 의해 매개되지 않는 경우에 그러하다. 예를 들면 공기, 천여지, 자연의 초원, 야생의 수목 등이 그러하다. 어떤 물건 그리고 인간 노동의 어떤 생산물은 상품이 아니면서 유용할 수 있다. 자기 노동의 생산물로서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람은 사용 가치를 만들기는 하지만 상품을 만들지는 않는다.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는 사용 가치를 생산할 뿐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사용 가치, 즉 사회적 사용 가치를 생산해야 한다. 엥게스 또 단순히 타인을 위한 사용 가치를 생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중세의 농민은 봉건 영주를 위해 공납으로 바칠 곡물을 생산했고 성직자를 위해 11조로 바칠 곡물을 생산했다. 그러나 공납으로 바친 곡물이나 11조로 바친 곡물은 타인을 위해 생산되었다라는 이유만으로는 아직 상품이 되지 않았다. 생산물이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생산물을 사용가치로 쓰는 사람에게 교환을 통해 이전되어야 한다. 끝으로 어떤 물건도 사용 대상이 아니고서는 가치일 수 없다. 만약 어떤 물건이 쓸모없는 것이라면 거기에 들어있는 노동도 쓸모없는 것이어서 노동으로 계산되지 않으며 따라서 아무런 가치도 형성하지 못한다. 네. 상품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인문시간 강의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어떤 물건이 상품으로 교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쓸모 있는 물건이어야 한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용 가치여야 된다라는 거죠. 사용 가치조차도 아닌 것이 상품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건데, 문제는 사용 가치라고 해서 그것이 다 상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가치를 가지지 않으면서 사용 가치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노동이 들어가지 않은 사용 가치는 가치를 갖지 않고 당연히 상품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로 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기죠. 그래서 인문 수업 시간에 이제 예로 드는 게 휴대폰하고 쌀은 잘만 교환을 하면서 왜 이제 공기하고는 교환을 안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노동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인간의 노동이 들어가 있는 사용 가치면 당연히 상품이고 가치를 갖느냐? 역시 그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재료나 공구를 구해다가 나만의 맞춤형 의자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입문 시간에 제가 드는 예죠. 자, 이거는 뭐예요? 자기 노동의 생산물로서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경우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그 의자는 사용 가치이기는 하지만 상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품이 되려면은 타인을 위한 사용 가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엥겔스가 여기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죠.
타인을 위한 사용 가치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교환을 통해서 이전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으로 선물로 주거나 일방적으로 바치는 이런 관계에서는 역시 그 행산물이 상품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수님, 네네네네. 그 44페이지요. 44쪽이요. 네. 네, 다섯째 줄에 다섯째 줄이요. 사회적 간섭 네. 때문이다. 이걸 네.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상품의 척도들이 다양하게 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나라마다 지역마다 척도들이 다양하게 존재해 왔죠. 네. 그리고 뭐 지금은 어느 정도 통일이 됐습니다만은 여전히 보면은 이제 그 영미권하고 다른 나라들에서 도량형들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예, 네. 뭐 때문에 그래요? 사회적 간섭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냥 그 얘기입니다. 뭐 딱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 예, 네.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잠시 쉬었다가 2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47분인데요. 예, 9시 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5분에 뵙겠습니다.